아버지, 몸 안 좋으시다면서요? 넷째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전화 시내나 아버지를 집에 모시긴 힘들고, 병원으로 모시기엔 너무 비싸서, 그것도 힘들어요. 가뜩이나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에 자리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세요. 아셨죠? 괜히 아프다고 저희한테 계속 전화해서, 마음 무겁게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제가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에 거주 중인 양정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양정한 할아버지와 가족 간에 무언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양정한 할아버지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삶의 끄트머리에서 귀인을 만난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종종 지난 날을 돌이켜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죠. 내가 내 아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키웠으면 지금 다들 어떻게 자랐을까 하고요. 하지만 금세 생각을 털어버리려 한답니다. 아무리 돌이켜보고 곱씹어 본들 지난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20대 초반의 동갑인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25세의 첫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이었어요. 아내와 제 사랑의 결실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첫째 아들을 시작으로 우리는 5의 자식을 더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총 6남매였죠. 순서대로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요. 아내의 몸이 걱정되어 셋째 낳았을 때 이제 아이를 그만 가질까 하고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는 단호히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내는 한번 정한 의견은 굽히지 않는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었죠. 그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인 저보다 엄마인 아내를 더 무서워했어요. 집안을 휘어잡고 살던 건 제가 아닌 아내였으니까요. 그런 아내 덕에 저는 바깥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도배를 배워 평생 도배쟁이로 살았어요. 남 밑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 30이 되기 전에 작지만 번듯한 제 가게도 냈죠. 그런데 아내와 아이 6을 먹여 살리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제 일은 열심히 뛰며 일을 따내면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정말 주말이라곤 모르고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을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각자 집과 밖에서 열심히 삶이라는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전부 아이들을 위해서요. 6 아이를 모두 착하고 건강하게 키워내겠다는 마음이었건만 첫 번째 불행은 너무도 빨리 우리를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당시 2살이었던 막내 아들이 계속해서 칭얼대 저도 아내도 유독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죠. 그러더니 이내 아들의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한 번 오른 열은 아침이 되어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는 그 조그만 팔에 링거까지 꽂고 병원에서 3일을 내리 힘들어하다 가족 중 누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아이를 묻고 난 이후 우리 부부에겐 충분히 비탄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자식들이 5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머지 자식들은 다행히 별탈 없이 쑥쑥 자라주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첫째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서울로 상경해 자취를 시작했죠. 2살 터울이었던 둘째 딸은 상고를 졸업한 후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맏딸은 우리 부부에게 독립을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동생들 돌보기 싫어요. 맨날 엄마 도와서 동생들 밥 차리고 집 청소하고 막내까지 돌봐야 하는데 아직 한참이나 남았잖아요. 나도 오빠처럼 방 얻어주세요. 아내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네 오빤 서울로 대학을 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리고 누가 들으면 네가 집안일이라는 집안일은 다 하는 줄 알겠다. 너보다 훨씬 집안일 잘 돕는 네 동생들이 웃겠다. 아직 국민학교도 졸업 안 한 막내도 너보다 집안일 더 많이 해. 너 그냥 내가 맨날 잔소리하니까 이제 돈도 벌고 나가서 멋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괜히 집안일 핑계 대는 거고. 엄마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네가 직접 돈 모아서 방 구해서 나가. 둘째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삐죽 내밀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잔뜩 화가 난 아내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리고 둘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혜야, 나가서도 품행단정하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약속할 수 있겠니? 제 말에 둘째는 눈빛을 반짝였고 아내는 제 손을 탁 쳤어요.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혜가 제일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어디 한번 뜻대로 살게 놔둬봅시다. 첫째도 품 안에서 떼어 서울로 혼자 보냈잖소. 진혜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하자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 가뜩이나 욕심도 많아서 어릴 때부터 오빠가 하는 건 다 따라서 하겠다고 때를 쓰던 앤데. 아내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렇게 둘째는 집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아주 신이 나서 말이죠. 아내는 그런 딸을 보며 제게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 애들 이렇게 오냐오냐 할 거야? 미안해. 그래도 우리 때랑 지금은 시절이 다르잖아. 난 일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우리와 다르게 우리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 행복하게 살기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아내는 못 살겠다며 저를 팔꿈치로 툭 쳤지만 저는 제 말에 아내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후 셋째는 기특하게도 우리가 살던 지역의 국립대에 진학했고 학창시절 굉장한 사고뭉치였던 넷째 아들은 정신을 차렸는지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해 아는 형 가게인 카센터에 취업했습니다. 막내딸은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죠. 그리고 서울에 살던 첫째와 나가 살던 둘째는 이미 제 짝을 만나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남인 셋째가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그런데 셋째 말이 어찌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면 분가하지 않고 이 집에서 2분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사람도 동의했고요. 그동안 저희 5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모시면서 효도할게요. 자기밖에 모르던 첫째와 둘째에게 치이며 자랐건만 셋째는 참 착했어요. 취직을 한 후 부모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준 자식 또한 셋째밖에 없었죠. 막내딸도 효녀였지만 아직 학생이라 우리에게 용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셋째는 자신을 닮아 며느리 또한 참 착한 처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셋째를 결혼시킨 후 대학 졸업 후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한 막내딸마저 웬 곰 같은 사내를 만나 결혼의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식 5 중 넷을 결혼시키고 나니 모아두었던 돈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려고 아등바등 모아두었던 돈인데요. 게다가 저는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었고요. 우리 부부와 함께 살던 셋째 내외를 제외하면
우리를 자주 찾아오던 자식은 막내딸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와 아직 결혼 안 한 넷째는 서울에 살고 있어 자주 못 온다고 쳐도 장녀였던 둘째는 우리에게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았으면서도 명절을 제외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일 때도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기들 밥벌이는 다들 잘하는 것 같으니 이제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아주 살가운 셋째와 막내 내외가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 저 드디어 무기사 과정 떼고 정식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떼돈 벌일만 남았다고요. 막내 사위는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예전에 자격증을 따던 중 실습을 하다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세상 친절한 우리 막내를 보고 한눈에 반해 무지하게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때 막내딸이 한 말이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소도둑처럼 생긴 사람이 매일 다른 꽃을 들고 찾아오는 통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굴은 새까만 사람이 맨날 미소를 지어 보이겠답시고 내 앞에서 이를 환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또 어찌나 하얀지 그 모습이 웃겨서 나중엔 결국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니까. 막내딸의 말에 사위는 제게 건치를 드러내며 씩 하고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제 이가 유독 하얗고 건치해요. 보이시죠? 제 몸뚱이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가장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니까요. 게다가 저 매번 밖에서 일하잖아요. 얼굴이 까매지니까 이가 더 하얘 보이는 거죠. 노가다꾼의 매력이 이런 거 아닙니까? 노가다꾼. 나도 노가다꾼일세. 어때? 내 이도 하얘 보이나? 장인어른은 주로 실내에서 일하시잖아요. 어디 보자. 그래도 건치시네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노가다꾼끼리는 통하는 게 있네요. 그런 우리를 보고 아내와 막내딸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요. 저와 막내 사위만 신나게 웃어댔고요. 저는 막내 사위와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 어떤 아들보다도 막내 사위와 대화하는 일이 더 즐거웠죠. 셋째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셋째는 착하기만 하지 영 재미라고는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래도록 행복한 일만 남았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행은 너무 이르게 제 곁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말이죠. 5 남매를 키워온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혹독했는지 아내의 몸은 자꾸만 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결국 셋째가 하루 휴가를 쓰고 정밀 검사를 받게 하려 아내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리고 갔죠. 검사를 예약한 날에 저는 의뢰받은 일이 3건이나 있어 함께 가지 못했고요. 엄마 잘 모시고 다녀와라. 당신도 검사 잘 받고 오고 수면 내시경 이런 거에 괜히 겁먹지 말고. 내가 무슨 내시경 그런 걸 무서워하게? 당신이나 내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잘하고 오시구랴. 아직도 제게 손을 흔들어 주던 아내와 꾸벅 인사하던 셋째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살갑게 말을 건네줄 걸 그랬어요. 아침의 짧은 인사가 영원한 작별 인사가 되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것도 사중추돌의 아주 큰 사고였죠. 무단횡단을 하려 갑자기 달려든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제일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뒤이어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뒷차들이 모두 뒤를 받아버리고 만 겁니다. 셋째와 아내가 타고 있던 차는 앞에서 2번째 차량이었어요. 앞과 뒤 모두에게 들이받친 거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들과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모두 꿈일 거라고 사실이 아니길 빌며 병원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어요. 상처가 흥건한 2 사람의 시신을 안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제발 누가 꿈이라고 좀 해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병원 가서 금방 검사만 받고 오겠다던 사람이 여기 있느냐 말이야. 예전 아기였던 6째를 보낼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이 밀려오더군요.
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 앞으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하나도 알 수 없었어요. 아내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썼다면 아내는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됐을까요? 아니면 셋째 대신 제가 일을 쉬고 아내를 데려갔다면 적어도 셋째 한 명은 살리고 대신 제가 이런 고통 따위 느끼지 않고 아내 곁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후회를 하며 울었지만 그런다고 죽은 아내와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더군요. 아내와 셋째의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내 없이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제 몸을 휘감았어요. 발인이 끝난 후 제 집에 모인 자식들은 그 와중에 부의금을 가지고 이건 내 돈이네 아니네 하며 말다툼을 하더군요. 야, 이런 건 다 집안 장남이 가져가는 거야. 그런 것도 몰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제일 먼저 결혼해서 지원 제일 많이 받은 것도 오빠잖아. 서울에 집 구하겠답시고 아빠한테 1억이나 뜯어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이 촌년아. 서울에서 1억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줄 알아? 그 돈코에도 못 붙여. 집 사는데 딱 그만큼의 빚만 겨우 줄여 놓은 거라고. 아, 진짜. 둘 다 뭐 하는 거야? 자기 앞으로 들어온 것만 자기가 가져가. 욕심 부리지 말고 삽시다들. 넷째, 넌 돈 가져가지 마. 너 서울에서 나한테 빌린 돈이 벌써 500만 원이야. 그 돈 당장 갚을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내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 제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막내 부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첫째와 둘째, 그리고 넷째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그 꼴을 보는데 그저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적어도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제 엄마 무서워서라도 대놓고 저런 꼴을 보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제 위치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셋째 며느리는 모두가 돌아간 다음 날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집을 나가려고요. 친정 오빠가 자기 사는 집 근처로 오라네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예상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내가 먼저 그러라고 했어야 하는데. 네 마음 불편하게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 고생 많았겠구나. 그래. 너도 아직 32밖에 안 되지 않았니? 애도 없는데 새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미안할 것 전혀 없다.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지 말거라. 죄송해요. 집안 어디에도 어머님과 병준 씨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저만 괴롭다고 아버님 두고 도망쳐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 그동안 고마웠다. 병준이는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말고 얼른 털어버리렴. 병준이에 대한 기억은 내가 아가 목까지 전부 안고 살아가마. 나는 부모니까 말이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온종일 집에 누워 지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고 목도 마르지 않았어요. 잠이 오면 자고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두었죠. 여보, 하늘은 잘 올라갔소. 병준이 손은 꼭 잡고 간 거지. 여보, 나 자꾸만 환청이 들려. 문 밖에서 병준이가 회사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하면 당신이 어서 와 하고 말을 한다오. 그럼 병준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린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나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나를 부르지. 그래서 이 모든 게 꿈이었나 싶어 문을 활짝 열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무서울 만큼 조용한 침묵만이 날 맞아줘. 여보, 병준아, 데려갈 거면 나도 데려가지. 왜 둘만 갔어? 나도 데려가 제발. 이 집에 날 혼자 남겨두지 마. 그렇게 제 상처는 아주 느리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 막내 부부는 전처럼 제 집에 자주 들러 식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막내는 제게 합가를 권했지만 저는 그 말을 거절했죠. 괜찮다.
아직 내 몸 하나 스스로 건사할 수 있어. 게다가 병준이와 네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널 불러들여 기대고 살고 싶지도 않구나. 난 괜찮다. 이렇게 한 번씩 얼굴만 보여주러 오면 그걸로 만족해.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찾았고 다시 가게 문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전에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아니 연락조차 잘 없던 첫째가 제게 기별도 없이 집으로 내려왔더군요. 네가 어쩐 일이냐? 내일 회사 안 가? 그게 아버지, 사실 저 1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창피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저는 부의금을 전부 가져가겠다며 박박 우겨대던 첫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돈에 목을 맸나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돈 가진 거 조금 있으시죠?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던 거요. 그거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뭐, 그 돈은 어디다 쓰게? 진짜 좋은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모아놓은 돈은 다 써가고 애가 곧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해서 빚을 지기도 좀 그렇고요. 제가 이거 잘 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아버지, 내 애랑 애 엄마는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적어도 아버진 제 맘 아시잖아요. 생전 제게 그렇게 부탁 하나 한 적 없던 첫째가 저렇게 간절히 얘기하자 부모된 마음으로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그래서 가진 돈 중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죠. 그 소식을 또 언제 들었는지 며칠 뒤엔 둘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애들이 크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돈을 좀 보태달라고요. 아버지, 오빠한테도 돈 빌려주셨다면서요. 저 딱 3천만 해주세요. 오빠 결혼할 땐 1억이나 해주셨잖아요. 저한테는 5천 해주셨으면서 3천 해주셔도 오빠한테 그때 해주신 1억에는 한참 못 미쳐요. 항상 제 오빠를 걸고 넘어지는 둘째 말엔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둘째 말을 듣고 있자면 꼭 제가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둘째에게 돈을 넘겨주자 이제 정말로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열심히 퍼준 만큼 저는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이미 나이 든 몸이라 젊을 때처럼 밤낮 없이 일을 할 순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죠. 어차피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가족도 더 이상 없었기에 딱히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아내와 셋째의 죽음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몰두를 한 거겠죠.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손자에 이어 손녀까지 낳았던 막내딸은 2년째 급성골 수성 백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막내마저 잃을까 너무 두려워 매일 밤 울며 기도를 했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증세가 더 나빠지는 것 같지 않으니 막연하게 저러다 언젠가 낫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내와 셋째로도 모자라 막내에게까지 검은 손을 뻗치더군요. 집에서 쓰러진 막내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이후 막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그렇게 입원한 이후 더 이상 퇴원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투병한 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막내 사위와 9살 난 손자, 6살 난 손녀와 함께 막내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는 8개월 동안 제게 아이들을 맡기고는 막내 곁에 꼭 붙어 절절히 간호했던 막내 사위는 이렇게는 못 보낸다며 싸늘히 식어가는 막내를 부여잡고 거의 비명 섞인 울음을 토하더군요. 그렇게 나이 70의 막내딸마저 먼저 보내고 저는 더 이상 막내 사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결국 집으로 찾아온 사위는 엉엉
울며 제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장인어른, 왜 제 연락 안 받으십니까? 애들 엄마마저 먼저 보낸 마당에 장인어른까지 제게 얼굴을 안 비춰주시면 전 누구랑 애들 엄마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위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정서방, 자네 마음 잘 알래? 그런데 내가 우리 셋째를 보내고 깨달은 게 있어. 남은 사람은 미련을 가지지 못하게 냉정히 끊고 보내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그걸 못해서 결국 며느리에게 그 힘든 말을 먼저 꺼내게 했지. 자네도 우리 신영이를 얼른 털어내고 자네 인생 살아야지.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네. 정서방, 그동안 자네랑 보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우리 좋은 기억만 가지고 이쯤에서 서로를 마음에만 묻고 이별하세나. 늙은이 부탁이네. 잘 가게. 애들 잘 키우고 잘 살고. 막내 사위는 제발 자신에게 이러지 말라며 엉엉 울었지만 저는 그런 사위를 내쫓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분명 제게 고마워할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사위를 보내고 저도 집에서 참 많이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전 막내딸과도 영원한 이별을 했어요. 이후 저는 쓰린 마음을 먹고 아내와 자식들과 살던 그 집을 팔았습니다. 사위가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절 찾아왔었거든요. 어차피 혼자 지내기에 넓다고 생각했던 터라 저는 그 집과 가게마저 처분하고 작은 집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집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 넷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버지. 그래. 어쩐 일이냐? 막내가 죽은 이후엔 통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없던 터라 오랜만에 걸려온 넷째 연락이 유독 반갑더라고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 교도소 가게 생겼어요. 하지만 넷째 입에서 나온 말은 잠시나마 들떴던 제 마음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도 혼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넷째 놈은 생각보다 더 몹쓸 놈으로 자랐더군요. 글쎄 이놈이 술을 먹고 함께 살던 여자에게 심한 손찌검을 했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심지어 일을 그만둔 지도 오래되어 그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요. 그걸 견디다 못한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무지막지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놈아, 어찌 그렇게 함부로 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아이, 아버지가 가르치긴 누굴 가르쳐요. 전부 우리 어머니 손에만 맡기셨으면서. 아무튼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마 막내 아들 교도소 보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버지 돈 있으시잖아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자가가 아닌 전세로 들어오면서까지 마련해 두려고 했던 노후 자금인데요. 게다가 얼마 전 그 돈에서 또 대부분을 첫째가 투자가 잘 안 됐다며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사정하던 통에 빌려줬었거든요. 이번엔 빚까지 져서 자기 이번을 안 도와주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넷째의 후레자식 놈 말처럼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 놈을 정말 교도소에 보내게 생겼는데요. 이미 자식을 셋이나 잃은 저는 더 이상 자식이 잘못되는 꼴을 그저 두고만 볼 순 없겠더군요. 결국 저는 집을 월세로 돌리고 넷째 합의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이라도 얻으라며 돈을 더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넷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 거면 차라리 앞으로 나랑 살자. 내가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나한테 도배 일이라도 배워. 아버지 돈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싫어요. 저 이미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돼서 누구랑 같이 못 살아요. 어쨌든 합의금하고 전세금은 감사해요. 끊을게요. 넷째는 무안해질 만큼 제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더니 이후로는 제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아마 제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할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일이 잘 해결됐는지, 집은 구했는지,
궁금했을 뿐인데요.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벌써 몇 번의 마음의 병을 얻었기도 했고 몸 쓰는 일을 오래 그것도 최근 몇 년간 슬픔을 잊기 위해 더욱 무리를 했던 터라 노쇠한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건 당연한 이치겠죠.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제가 도움을 제일 많이 주었던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도 이후 전화를 걸어본 둘째도 둘 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들여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제 돈을 가져갈 땐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째와 둘째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몇 안 되는 제 짐을 쌓아 두더군요. 모시고 갈 데가 있다며 말이에요. 아버지, 몸 안 좋으시다면서요? 넷째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전화 시내나 아버지를 집에 모시긴 힘들고, 병원으로 모시기엔 너무 비싸서, 그것도 힘들어요. 가뜩이나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에 자리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세요. 아셨죠? 괜히 아프다고 저희한테 계속 전화해서, 마음 무겁게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제가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싶어서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다 무너져가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요양원이 아니라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저를 그곳에 버려두고 뒤도 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월세방 보증금만큼의 돈을 제 손에 쥐어주고 말이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제게 얼굴을 비치지 않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1년치 요양원 비용을 선불로 내고 갔다더군요. 아마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겠죠. 제가 있던 요양원은 처음 봤던 이미지와 똑같았습니다. 몇 없는 의료인들은 입원한 노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거의 생사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몇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니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낯선 이곳에 누워 하염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 아무런 의지도 없이 사료처럼 나오는 밥을 먹고 누워만 있다 보니 점점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나 보고 있어? 안 봐도 훤하지. 아주 혀를 끌끌 차고 있겠구먼. 여보, 내 말년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결국 나는 이 무덤 같은 곳에서 눈을 감을 팔자인가 보. 그냥 다 포기하고 당신하고 애들 곁으로 가고 싶어. 내 곧 따라가겠으니 조금만 기다리소. 참 보고 싶소. 저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질긴 숨을 빨리 끊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보지 않을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제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군요. 요양원 간호사인가 싶었지만 들어온 사람은 전혀 낯이 익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양정아 씨 되시죠? 누가 찾습니다. 생전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 저는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을 보자 저는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앞에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모질게 인연을 끊어냈던 막내 사위였어요. 그렇게 변한 막내 사위의 모습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더군요. 차 안에 막내 사위는 서 있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여동생이 데려다 줬어요. 막내 사위는 머쓱하게 제게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듣게 된 막내 사위의 사연은 그때 연락을 끊었던 제 자신의 결정을 땅을 치고 후회스럽게 만들었죠. 애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장인어른과도 연락이 끊기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어떻게든 살긴 해야겠는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밤에 잠이 안 와서 죽겠더라고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서 일을 하면서도 꾸벅꾸벅 졸고요. 그러다 작년에 몇 시간 못 자고 차를 끌고 현장으로 향하는데 그만 제가 또 졸아버렸지 뭐예요.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심하게 들이받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 다리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막내 사위는 몇 번의 대수술을 했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입원했다 퇴원하고 그 몸에도 익숙해지다 보니 제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래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니까 더 늦기 전에 장인어른을 뵙지 못하면 제가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사고가 났을 때도 혼자 남아있을 장인어른 얼굴이 계속해서 아른거렸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하고는 연락이 되질 않아 형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여기에 모셨다고 해서 급하게 달려왔죠. 그런데 장인어른 몸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셨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닐세. 아니야. 그렇게 자네에게 모질게 했건만 나를 찾아내줘서 고맙네. 저와 사위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말이죠. 눈물을 겨우 그친 사위는 당장 이 거지 같은 요양원부터 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랑 병원부터 가요. 장인어른, 여기선 사람이 치료되기 전에 다른 병까지 얻겠어요. 그렇게 사위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고 저는 사위 덕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갖가지 노인성 질환을 다 가지고 있던 터라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긴 했지만 사위는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깨끗한 환경과 의료진 덕분에 몸이 조금 회복된 저는 퇴원을 한 후 사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절 내치셨죠. 이젠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장인어른, 집에 있는 애들한테 할아버지 오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장인어른이 잘 돌봐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극진히 모실게요. 괜찮다고 해도 한사코 사위가 저를 모셔가겠다며 억지를 부렸거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모지 이기는 척 사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게 정말 얼마만인지요. 저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사위도 저를 온전히 책임질 만큼 잘 사는 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24평짜리 집에 살며 다리를 다친 후 원래 하던 포크레인, 기사 일도 할 수 없어 모아둔 돈을 까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막내딸의 병원비로도 이미 많은 돈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사위를 불러 앉히고는 통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 내가 집을 팔고 나서 하도 자식 놈들에게 돈을 뜯기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네.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받고 자식들도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남은 돈을 다른 통장에 따로 빼두었지. 그렇다고 나 살자고 이 돈을 쓰기도 싫었어. 살기 싫었거든. 빨리 자네 장모 옆으로 가고 싶었다는 말이네. 그런데 그런 나한테 자네가 찾아와 손을 내밀어줬어. 고맙네. 그러니까 이거 정서방 자네가 가져다가 쓰게. 제 말을 들은 사위는 한사코 손을 내저으며 그 돈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반응조차 저는 예상을 했었죠. 아닙니다, 장인어른.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저 같은 장애인도 받아주는 곳이 많아요. 지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들 공부 중이니까 이것만 합격하면 곧 저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모아둔 돈도 아직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돈 그냥 넣어두세요. 아닐세. 만약에 자네가 이 돈 받아주지 않으면 나 이 집 다시 나가겠네. 자네만 고집이 있나? 나도 한 고집 하네. 노가 닦은 고집이 아주 쇠고집인 거 알지? 장난이고 부디 이 늙은이가 은혜 갚을 길을 막지 말아주게. 자넨 내 생명을 살린 것뿐 아니라 온통 깜깜하던 내 인생에 다시 온정으로 빛을 불어 넣어준 거야. 그러니 제발 부탁이네. 사위는 그 돈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제가 몸이 성치 않아서 연로하신 장인어른까지 걱정시키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더 감사하네. 울지 마게. 자네 말 맞다나. 요즘은 아주 좋은 세상이 아닌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게나. 삶은 아직 길어. 우리 같이 힘을 합쳐 살다 보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걸세.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사위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기특하게도 재택근무 형태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요즘엔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많더군요. 취업 확정 통지가 날아오던 날, 사위와 얼싸안고 얼마나 웃으며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착한 손주들은 벌써 각각 11살, 8살이 되었어요. 학교를 다녀오면 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위를 배려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하고 저를 찾는데 그 음성이 제가 늙음하게 찾은 아주 소소한 기쁨 중 하나랍니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사돈 어른들도 한 번씩 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두 손에 먹거리를 한가득 사오세요. 그러지 말라고 번번이 말씀드리는데도 항상 말입니다. 사위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황소고집인가 했더니 다 사돈들의 영향이더라고요. 그럼 전 그 보답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곤 하지요. 3년째 요리에 자도 모르던 저도 제법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거든요. 다음 달엔 사위와 손주들, 사돈들까지 다 해서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첫째가 제가 아닌 사위에게 전화를 한 통 했더라고요. 매제 잘 지냈어? 매제가 아버지 모시고 갔단 얘긴 요양원에서 들었어. 고생이 많네. 다른 건 아니고 매제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어? 내가 투자 사기를 좀 당해서 말이야. 그거 다 여기저기 빌려서 투자한 건데 나 지금 집도 날리고 빚쟁이들한테도 돌맞게 생겼어. 시내는 그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지금 제 남편하고 이혼한 애 만에 난리라 돈 빌릴 형편도 못 되고 넷째는 사람 때려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매제 어떻게 좀 안 될까? 사위는 그 전화를 받고 인상을 쓰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리고는 첫째에게 일침을 날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 다리도 병실이고 져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어요. 그리고 형님,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되면 꼭 전해주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평생 힘들게 당신들 키워준 장인어른 돈만 싹 뺏고 나 몰라라 해서 지금 천벌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힘드셨으면 좋겠네요. 2번 다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기 썩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저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깨달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을 해주고 그놈들을 용서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혹시라도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제게 미안하다는 연락이라도 한 통 오겠죠. 그럼 그땐 부모로서 과거 일은 끄집어내지 않고 용서해 줄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지만 말이죠. 삶이라는 게 어디서 불행이 튀어나오고 또 어디에서 기적이 튀어나올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거더군요. 저 또한 이렇게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시던 아니면 훨씬 젊으시던 간에 갑자기 찾아온 슬픔에 빠져만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 꽃은 다시 피지만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지나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 내일보다 하루라도 젊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저 또한 앞으로 사위의 다리와 힘이 되어 얼마 남았을지 모를 생을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양정한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사신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지만 양정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도 보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싸위와 손주들의 양정한 할아버지도 말년에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양정한 할아버지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